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주가라는 게 원래 그렇죠. 상승할 때도 있고 하락할 때도 있는 겁니다. 남들 다 하락할 때 동등한 수준으로 하락한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남들은 눈꽃만큼 하락하는데 우리만 성큼성큼 하락하면 좀 기분이 상하는 법이죠. 4월에 우리나라가 딱 그랬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고작 3%에서 5% 수준의 하락을 보였는데 우리나라는 지난 주말 기준으로 7%대의 낙폭을 기록했으니까요. 우리나라만의 고유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업 이익 전망치는 계속 상향 조정 중에 있거든요. CDS 프리미엄이 40베이스 포인트 수준으로 올랐지만 작년 10월보다는 낮은 수준이라면 적어도 북한 문제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외평채 가상금리가 안정적이라면 최근에 과도하게 늘어난 정부 부채 문제라든지 혹은 소버린 리스크를 걱정할 단계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면 왜 다른 나라들보다 더 심하게 빠졌냐는 건데요. 첫째, 금리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미국에서 반도체 대장주들이 전격적인 조정을 보이게 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요거 하나씩 다 원인을 풀어드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장 금리가 빠른 속도로 상승을 했는데요. 이 금리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우리들 머리 위에 이고 있는 이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폭탄이 점점 더 위험해집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자산 상위 10개사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1년 새 대폭을 났는데요. 작년 말에 0.27에서 13.24% 수준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2022년 말 기준 최대 연체율이 0.01에서 5.03%였던 것과 비교한다면 지난 1년 사이의 연체율 상단이 무려 8.21%포인트나 오른 거예요. 물론 이 PF 때문인데요.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 자산 상위 10개사의 부동산 PF 익스포저는 4조 4,980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저축은행 같은 경우 브릿지론 비중이 전체 부동산 PF 익스포저의 54%나 되는데요. 증권업종에서는 26%, 캐피탈사가 36%에 비해서 현저히 높습니다. 근데 이 브릿지론이라는 게 가장 초기 단계의 대출이잖아요. 그만큼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PF 익스포저의 80%가량이 올해 만기가 도래한다는 점이죠. 나이스 신용평가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분석 대상인 16개 저축은행 부동산 PF 익스포저의 84.8%에 해당되는 6조 5천억 원이 올해에 만기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6조 5천억 중에서도 무려 5조 1천억 원이 심지어 요 상반기에만 만기가 도래합니다. 가장 취약한 브릿지론의 경우 약 70%에 해당되는 2조 7천억 원의 만기가 올해 상반기 중에 집중돼 있고요.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려도 우리나라가 왜 금리 상승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모두 설명됩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 적이 있어요. 지난 2년물 국채금리가 미국 국채금리가 5%대에 안착하던 때가 있었죠. 지난 7월 중순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이후부터 미국 주식시장은 본격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죠. 근데 우리나라는요, 그보다도 앞서서 6월 초부터 9월 말까지 아주 강력한 조정 흐름을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얼마나 금리에 민감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금리 이야기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이어가기로 하고요. 우리나라가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된 두 번째 이유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주의 이익 성장 기대가 과도했다라는 경계심이 높아지면서 대규모 매물이 출회되고 있었다라는 점도 우리나라 증시의 상대적 약세 이유가 되겠죠. 심지어 거래량마저 실리고 있어서 이제 반도체의 좋은 시절 모두 지나간 거 아니냐, 그런 강한 의구심마저 들 정도였으니까요. 발단은 지난주에 발표됐던 ASML의 실적 부진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ASML의 최신 장비 수요가 예상보다 강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좀 근거가 없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최근 반도체 시장 성장을 이끌고 있었던 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반도체 수요가 약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에 추가로 TSMC의 휴대폰향 반도체 매출 감소 소식이
울먹이고 있던 반도체 종목에 뺨을 후려갈겼고요. 결정타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폭락이었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지난 8개 분기 중에서 7개 분기에서 실적을 미리 공개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실적을 미리 공개하지 않고 그냥 실적 발표일만 공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선공개를 않았지 않겠느냐 이런 추정을 하게 되었고 주가는 결국 급락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적을 나쁘게 발표해서가 아니었고 나쁘게 발표할 것 같다라는 소문 때문이었어요. 근데 SMCI가 급락했던 것은 사실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반도체 종목 중에서 좋은 종목이긴 해요. 하지만 밈 주식에 속하거든요. 밈 주식은 펀더멘털보다는 센티멘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 수급이라는 게 하루아침에도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 시장이 좀 오버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이번에 발표된 TSMC의 실적을 보면 AI 수요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에서 특히 TSMC가 주요 고객으로 삼고 있는 애플 쪽에 아이폰 수요가 위축된 영향이 좀 있긴 했어요. 그런데 그거야 어쩌겠습니까? 중국의 그 애국 마케팅 때문에 중국향 매출 비중이 큰 회사들은 대부분 실적이 쪼그라들고 있었잖아요. 그건 뭐 테슬라에서도 나타났던 현상이고요. 하지만 AI 반도체 수요는 여전히 막강합니다. 실제로 TSMC에서는 2024년 AI 프로세서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연간 전체 매출의 13%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고요. 코어스 캐파를 2배 이상 확대할 예정이지만 그것마저도 고객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라는 언급도 있었어요. 아무리 봐도 AI 수요가 피크아웃되었다는 조짐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메타는요, 지난주에 라마3 출시를 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랍에미리트의 AI 기업 G42에 지분을 투자하기로 했고요. 여전히 대형 기술 기업들의 AI 경쟁은 그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주식이 꼭지에 왔다, 뭐 그런 생각은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물론 주야장천 빅테크만 상승하던 양상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빅테크만 올랐던 이유는 지난 1년 동안에도 엄청난 속도의 이익 성장을 보여줬기 때문이었거든요. 실제로 7개의 초대형주 기업들로 구성된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 그 그룹의 이익이 2023년 4분기에 63%나 증가합니다. 그 나머지 S&P 500 전체 이익 성장이 거의 달랑 7개 종목으로부터 모두 나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이렇게 몇 개 종목만 상승하는 시장은 그렇게 오래 지속될 수도 없고 건강한 모습도 아닙니다. 이제는 좀 키 맞추기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다행히도 빅테크를 제외한 S&P 500 기업들의 실적이 이젠 좀 좋아질 기미가 보인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팩트셋에 따르면 S&P 500 기업들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10개 종목의 1분기 이익은 32%가 늘어나고 나머지 490개의 기업들의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분기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490개 종목들의 이익 개선이 나타나기 시작해서는 2024년 전체로 봤을 때 결국 11%까지 증가할 것이다 라는 것이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입니다. 심지어 올해 4분기에는 톱10과 나머지 기업 490곳의 이익이 각각 17.2%, 17.8% 늘어나면서 오히려 빅테크들의 이익 성장을 앞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팩트셋의 전망이 맞다고 가정한다면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상반기에는 빅테크가 좀 쉬어가고 그 외 종목들이 따라붙는 그런 시장이 전개된 다음 하반기 들어서면서 빅테크와 그 외 종목군들의 흐름이 비슷하게 전개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중간 정리를 좀 하자면 최근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반도체 관련주들의 급락은 크게 신경 쓰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AI 붐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고요. 오히려 조정을 좀 잘 이용해서 여러분들께서 평상시에 담고 싶어 하셨던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이제 나머지 문제는 하나만 남습니다. 금리 문제죠. 태생적으로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네 시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오를지 내릴지 이게 매우 궁금해집니다. 이에 대한 합리적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금리가 도대체 왜 오른 거야? 이 원인부터 찾는 것이 순서겠죠. 금리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CPI 때부터였습니다.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5%, 전월 대비 0.4% 상승했고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의 경우 각각 3.8%, 0.4%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0.1%포인트씩 상회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중동 문제들의 어떤 매듭이 자꾸 꼬이기 시작하면서 유가가 급등하기 시작했고 시장에서는 향후 유가가 계속 오르게 되면서 소비자 물가를 압박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죠. 하지만 말이죠. 실제로 휘발유 가격이 월평균 소매 가격이 7.45% 오르긴 했어요. 하지만 에너지 가격 지수가 물가 바스켓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6.9%에 불과합니다.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유가 상승이 물가 상승의 주범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럼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자동차 보험료, 그리고 메디컬 케어. 메디컬 케어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의료보험입니다. 요 의료보험 서비스만으로도 헤드라인 물가 상승률을 0.4% 전체 중에서 0.11%포인트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달랑 2개 항목이 전체 물가의 28%를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슈퍼코어 CPI의 상승률도 전월 대비 0.65%로 지난 2월에 0.47%에서 재차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4분기 월평균 슈퍼코어 CPI 상승률은 0.33%였거든요. 이것에 비해서 훨씬 더 속도가 가속화된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이 2개 항목들이 금리 인상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라는 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연준이 지금 금리를 올려요. 그러면 자동차 보험료가 낮아질까요? 아니면 의료보험료가 낮아집니까? 이들 항목은요, 금리와는 전혀 거의 무관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 2개 요인이 전체 물가를 28%나 끌어올렸기 때문에 CPI가 높아졌을 뿐이고, 저 2개 항목은 금리와 거의 무관하기 때문에 CPI 이후에 시장 금리가 치솟은 것은 좀 오해에 의해서 상승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연준의 노인들이 금리를 올려봐야 보험료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기 때문이죠. 게다가 연준은 2000년부터 분기별 경제 전망에서 CPI를 빼고 PCI 물가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CPI에 비해서 PC는 말 그대로 개인 주머니에서 나온 지출을 중심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조금 더 체감 물가에 가깝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주거비 항목인데요. CPI에서 주거비 항목 비중은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CPI는 무려 36.2%나 차지하는 반면 PC 가격 지수에서는 15.5%에 불과하거든요. 이 PC 가격 지수 중에서도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핵심 PC 가격 지수입니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었고요. 이번 주말에 발표되죠. PC 가격 지수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 역시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3월 CPI 데이터가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할 만한 수준이었다라는 시장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연준 의원들이 평상시에 언급했던 것처럼 물가는 그저 울퉁불퉁한 경로를 지나고 있는 겁니다. 이쯤에서 연준의 3인방으로 불리는 매우 중요도가 높은 인물인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의 발언을 한번 짚고 가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는 연방은행 홈런 뱅크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수치에서 본 것처럼 하락하는 과정에서 굴곡이 있을 수 있지만 점진적으로 2%로 되돌아갈 것으로 예상한다. 고용시장이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개인 소비 지출 인플레이션은 2022년 중반 7%를 넘었던 수준에서 2.5%로 크게 하락했다. 전체적으로 더 나은 균형을 향해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 아직 이번 에피소드가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두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라고 말했어요. 2%로 되돌아갈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다소간의 굴곡은 있을지언정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태생적으로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리가 오르니까 좀 심하게 조정을 보인 겁니다. 최근 높아진 금리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는 미 국채 10년물 기준으로 4.65%를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10년물에 녹아있는 터m 프리미엄이 추가 금리 인상을 바라고 있을 경우에만 그 이상의 금리가 설명력을 갖는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몇 명의 매파적 연준 의원들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말했었고 심지어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8%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고 경고했지만 저는 적어도 올해 안에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미 국채 10년물은 4.65%까지 주변까지 지금 상승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금리의 상승은 이제 거의 꼭지점 주변까지 왔다는 생각이고 금리에 민감한 우리 증시도 추가 하락에 대해서는 이제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둘째, 반도체 시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네 증시를 여전히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간단하게 입증이 가능한데요. 지난 21일 기준으로 외국인들의 코스피 순매수 금액은 약 18조 원 정도 됩니다. 외국인들은 지난 2009년도에 30조 원을 매수한 적이 있고 2010년도에 21조 원을 매수했었는데요. 이를 제외한다면 역대급 매수죠.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드렸던 2009년도, 2010년도 기록은 연간 기록입니다. 지금은 불과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해 연간 전체 순매수 금액이었던 11조 원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더 크게 순매수했다면 우리 증시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셋째, 과거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로 돌아섰을 당시에 기준금리는 코어 PCE 물가지수보다도 평균적으로 2%포인트 정도 높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고물가 시대이기 때문에 동등한 적용이 불가능해요. 다만 코어 PCE 물가 상승률이 3.5%를 하회하는 수준이 오래 지속된다면 조만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넷째, 지금까지의 빅테크 위주의 포트폴리오에서 조금 변화를 줄 생각입니다. 기존의 주도주들에 대한 추가 매수보다는 장기간 소외되었던 업종들 중에서 이익 개선의 폭이 큰 업종들을 잘 추려서 진입해 볼 생각입니다.